초가을에 물안개가 지리산 화엄사의 산등성이로 채 물러나기도 전에 주위는 온통 희뿌연 안개에 잠겨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슬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밟으며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향했다. 낡은 검정 몸빼 바지 자락이 새벽바람에 살랑이며 흔들리는 것이 지난 70년간 큰 풍파 없이 흘러온 그녀의 삶과 꼭 닮아 있었다. 할머니는 3년 전 영감을 여인 홀몸으로 산기슭의 낡은 기와집을 지키며 살았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의 터를 잡고 살아 1년에 두어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삶은 그저 냇물처럼 담담하게 흘러갔다. 매일 동트기 전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그것을 볕에 잘 말려 읍내 약재상에 내다 팔아 기름값과 소금값을 충당했다. 남는 시간에는 마당가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나무를 다듬거나 그저 먼 산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산길은 평생을 오르내린 터라 어느 바위 밑에 시오가 자라는지 어느 비탈에 도라지가 많은지 눈을 감고도 훤했다. 오늘은 벼랑 끝 잣나무 곁에 핀다는 영지버섯을 좀 찾아볼 생각이었다. 며칠 전 약재상 주인이 오래 묵은 영지는 비싼 값에 쳐준다기에 그걸 팔아 작은 손주 추석빔이라도 한 벌 사줄 요량이었다. 대나무 바구니를 팔에 걸고 허리춤엔 낫을 찬 채 발밑에서 낙엽송잎이 바스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산을 올랐다. 간혹 산새 몇 마리가 머리 위를 스치며 내는 맑은 지저김이 산의 정적을 깰 뿐이었다. 산 중턱 너덜껑에 이르렀을 때 박할머니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짐승이 다치기라도 한 듯 안간힘을 쓰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무척 작고 바람에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평생을 산에서 살아 귀가 박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터였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사람 키만한 잡초를 헤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뻘겋게 녹잇은 덫이 수컷 원숭이 한 마리의 뒷다리를 단단히 물고 있었다. 반쯤 자란 듯한 원숭이의 갈색 털은 핏물에 엉겨붙어 앙상한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한쪽 뒷다리는 이미 팔뚝보다 굵게 부어올랐고 상처 부위는 살점이 뒤집혀 시뻘건 피가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원숭이는 돌무더기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앞발로 다친 다리를 감싸고 머리를 팔에 파묻고 있었다. 목구멍에서 겨우 짜내는 듯한 신음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담고 있었다.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누워 걸음 다가서자 발밑에 자갈 구르는 소리에 원숭이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호박색 눈동자에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덫에 걸린 쇠사슬이 다리를 잡아당기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원숭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 듯했지만 그 소리에는 쇠약함이 역력했다.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다. 박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70평생 산에서 다친 짐승을 여러 봤지만 이렇게 마음 아픈 경우는 처음이었다. 원숭이의 눈빛이 너무나 사랑 같았다. 그 절망적인 모습에 영감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밤마다 바람 소리를 듣던 자신의 외롭고 의지할 곳 없던 신세가 떠올랐다. 아가야, 괜찮다. 해치지 않아. 할머니는 집에 있는 어린 손주를 달래듯 한없이 부드럽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상처 좀 보자. 덫을 풀어줄게. 원숭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잔뜩 경계하며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몸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낮추고 바구니에서 아침에 눌러둔 누룽지 조각을 꺼냈다. 그중 작은 조각을 떼어 앞쪽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놓은 뒤 자신에게 해칠 뜻이 없음을 보이려 두어 걸음 물러섰다. 원숭이는 누룽지를 한참 쳐다보다가 박할머니를 쳐다봤다. 목구멍에서 나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가 몹시 고팠던 탓인지 아니면 눈앞의 노인에게 저기가 없음을 알아차린 탓인지 원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앞발을 뻗어 누룽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너무 급하게 먹는 바람에 사레가 들려
캑캑거리자 다리에 상처가 울렸는지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안쓰러웠다. 그 모습을 본 박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약해졌다. 이 덫은 산속 엽사들이 멧돼지나 산토끼를 잡으려고 놓은 것일 테지만 종종 이렇게 무고한 짐승들이 다치곤 했다. 이 원숭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을 운명이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천천히 다가갔다. 이번에는 원숭이가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몸을 살짝 떨고 있을 뿐이었다. 박 할머니는 덫 옆에 쪼그려 앉아 자세히 살폈다. 덫은 낡은 구식이라 녹이 슬어 꽉 맞물려 있었고 쇠사슬은 옆에 큰 바위에 단단히 박혀 있어 힘으로 열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손으로 덫의 잠금 장치를 열어보려 했지만 녹슨 부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의 움직임 때문에 덫이 더 조여들자 원숭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더욱 웅크렸다. 착하지. 조금만 참으렴. 금방 끝날 거야. 할머니는 원숭이를 다독이며 허리춤에서 낫을 꺼내고 손에 잡기 좋은 돌멩이를 하나 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낫의 날끝으로 덫에 용수철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녹슨 용수철이 끼익 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낫이 움직일 때마다 원숭이의 몸이 움찔거렸다. 원숭이는 눈을 질끈 감았고 긴 속눈썹에는 눈물방울이 매달렸다. 박 할머니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낫자루에 손가락이 쓸려 붉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1분이라도 지체하면 이 녀석이 1분 더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15분쯤 지났을까 박 할머니의 손가락 힘이 거의 다 빠져갈 무렵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덫이 풀렸다. 원숭이는 재빨리 다리를 빼내더니 고통에 몸부림치며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더 이상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그저 앞발로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질 뿐이었다. 눈빛에서는 공포가 사라지고 막막함이 어려 있었다. 박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바구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약초를 꺼냈다. 평소 긁히거나 멍들었을 때 지혈과 소염을 위해 쓰던 쑥이었다. 할머니는 약초를 바위에 놓고 낫등으로 찧어 걸쭉하게 만든 뒤 원숭이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원숭이는 이번에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살짝 떨며 할머니가 깨끗한 헝겊으로 상처의 피를 닦아내고 약초를 조심스럽게 바른 뒤 다시 헝겊으로 감싸는 것을 얌전히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일을 마치자 박 할머니는 지쳐서 바위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눈앞의 원숭이는 털이 엉망이고 얼굴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호박색 눈동자는 이전의 공포 대신 의지하는 듯한 빛을 띠며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박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였다. 텅 빈 집과 밤마다 외로운 등불과 함께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원숭이도 자신처럼 외로운 처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랑 같이 집에 가자꾸나.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상처도 제대로 치료해 줄게. 여기서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원숭이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눈을 깜빡이더니 돌무더기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할머니 팔에 가볍게 비볐다. 그 행동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원숭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털은 거칠었지만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해가 점점 떠오르며 안개가 걷히고 산속은 환해졌다. 박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구니를 들고 원숭이에게 말했다. 가자, 산 내려가자. 원숭이는 할머니의 뒤를 절뚝거리며 따랐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여 길 위에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피해갔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수월했다. 박 할머니는 뒤따라오는 원숭이를 기다려주며 천천히 걸었다. 원숭이의 희미한 발소리와 상처가 울릴 때마다 내는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원숭이는 이를 악물고 할머니의 걸음을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산기슭의 집마당에 이르러 박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원숭이를 안으로 들였다. 마당에는 푸성귀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고 담벼락에는 말린 장작이 쌓여 있었다. 늙은 느티나무 잎이 마당 가득 떨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처마 밑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원숭이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렴. 내가 먹을 것 좀 가져다 줄게. 원숭이는 마당 한가운데 얌전히 앉아 이 낯선 공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리번거렸다. 마당의 닭을 보고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박할머니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움직임을 쫓았다. 박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에서 조를 반 그릇 퍼내고 고구마를 썰어 넣어 죽을 끓였다. 원숭이가 막 다쳤으니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죽이 다 끓자 한 그릇 퍼서 조금 식힌 뒤 마당으로 가져가 원숭이 앞에 놓아주었다. 원숭이는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숙여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다. 죽이 입가로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다. 꽤 오랫동안 굶었을 터였다. 할머니는 옆에 작은 평상에 앉아 원숭이가 먹는 것을 지켜봤다.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렇게 다친 수컷 원숭이 한 마리가 박할머니의 잔잔하던 노년의 삶에 불쑥 들어왔다. 할머니는 이 우연히 구한 원숭이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반년 뒤 자신이 뜻밖의 일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그저 마당에 작은 생명 하나가 더해져 온기가 생긴 것 같다고, 평소의 외로움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다고 느낄 뿐이었다. 죽을 다 먹은 원숭이는 고개를 들어 호박색 눈으로 박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고맙다는 듯 머리를 할머니 손에 비볐다.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원숭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박할머니는 처마 밑 담벼락에 마른 볏짚을 두툼하게 깔고 장롱에서 영감이 생전에 입던 낡은 솜저고리를 꺼내 그 위에 펼쳐주었다. 원숭이를 위한 임시 보금자리였다. 그 솜저고리에는 희미한 비누향과 담배 냄새가 섞여 있어 평소에는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기꺼이 이 원숭이를 위해 내어주었다. 원숭이는 처음에는 그 잠자리에 다가가지 않고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시선은 늘 박할머니를 좇았다.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문을, 평상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면 멀리서 웅크리고 앉아 호박색 눈동자를 깜빡이지도 않고 쳐다보았다. 마치 눈앞의 사람이 해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듯했다. 박할머니는 야생동물의 경계심이 강하다는 것, 특히 다치고 고생한 녀석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을 온전히 열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며칠간 박할머니의 생활 리듬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동특이 전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지어 먹은 뒤 남는 시간은 멍하니 있거나 옷을 꿰매며 느리게 보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원숭이를 살피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마당 한편의 텃밭에서 신선한 약초를 캤다. 지혈과 소염에 좋은 쑥과 민들레를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옮겨 심어 언제든 쓸 수 있게 했다. 원숭이의 약을 갈아주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다가가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고 목구멍에서 경고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박할머니는 화내지 않고 찌은 약초를 옆에 둔 뒤 누룽지 조각을 건네며 부드럽게 달랬다. 착하지, 약 갈아야 안 아프지. 약 바르면 금방 나아서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산골짜기 샘물처럼 부드럽고 평온했다. 그 목소리를 자주 듣자 원숭이의 저항도 점차 줄어들었다. 세 번째 약을 갈아주던 날 할머니가 다리에 감은 헝겊을 풀려고 손을 뻗자 원숭이가 갑자기 뒤로 피하다가 상처를 건드렸다. 아픔에 낑 소리를 내더니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박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해 얼른 손을 멈추고 원숭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상처받은 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급했구나. 안 만질게, 안 만질게. 할머니는 원숭이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숨소리가 안정되고
몸에 떨림이 멎을 때까지 계속해서 털을 쓸어주었다. 그날 이후 원숭이는 갑자기 할머니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약을 갈 때 고통 때문에 몸을 살짝 떨기는 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저 볏짚 위에 얌전히 엎드려 다친 다리를 내밀고 긴 속눈썹을 떨며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박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먼저 따뜻한 물로 묵은 약초를 씻어내고 상처가 덧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핀 뒤 새로 찌은 약초를 바르고 깨끗한 헝겊으로 감쌌다. 너무 조이지도 헐겁지도 않게 약초가 잘 고정될 정도로만 묶었다. 약을 가는 것 외에 박할머니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원숭이의 식사였다. 자신은 조죽 한 그릇에 김치 한 조각, 가끔 푸성귀를 볶아 먹는 것이 전부였지만 원숭이에게는 유달리 후했다. 매일 아침 조죽을 끓일 때면 한 그릇 더 끓여 고구마나 호박을 넣어 푹 무르게 만들었다. 점심에 옥수수를 찔 때면 가장 달고 연한 옥수수를 골라주었다. 오후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근처 산비탈에 올라가 머루, 다래, 으름 같은 야생과일을 따왔다. 원숭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다 주었다. 원숭이의 입맛은 점차 돌아왔다. 처음에는 조금씩 먹더니 나중에는 옥수수 2개와 죽 한 그릇, 그리고 과일 반 바구니를 거뜬히 먹어치웠다. 몸도 서서히 회복되어 앙상했던 몸에 살이 오르고 갈색 털에는 윤기가 흘렀다. 상처도 딱지가 앉아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다. 다친 다리에 아직 힘이 완전히 실리지 않아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처음 구조되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박할머니가 일할 때면 원숭이는 조용히 그 곁을 지켰다. 할머니가 텃밭에 물을 주면 밭두렁에 앉아 물방울이 채소잎을 따라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면 앞발로 널어놓은 약초를 가지런히 펴주며 이를 거들었다. 할머니가 느티나무 아래서 옷을 꿰맬 때면 발치에 엎드려 할머니의 신발에 머리를 베고 졸곤 했다. 이따금 이웃이 지나가다 마당의 원숭이를 보고 신기한 듯 물었다. 순자 할매, 웬 원숭이를 다 키우시오? 박 할머니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주웠어. 다친 게 불쌍해서 데리고 있었지. 이웃들은 대부분 혀를 차며 할머니의 마음이 곱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원숭이는 야성이 강하니 상처가 나으면 산으로 돌려보내라. 나중에 화를 입을지 모른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박 할머니는 듣고 고개만 끄덕일 뿐 마음속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발치에서 곤히 잠든 원숭이를 보며 이 녀석 덕분에 이 집에 온기가 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자신의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적막했는데 이제는 이따금 원숭이의 코 고는 소리나 날아가는 나비를 보고 내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삶이 북적이는 것 같았다. 원숭이도 점점 사람의 마음을 알아갔다. 박 할머니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가면 절뚝거리며 뒤를 따랐다. 느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할머니가 넘어질까봐 나무줄기를 잡으면 원숭이는 앞발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가볍게 당기며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듯했다. 한 번은 박할머니가 돌을 잘못 밟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자 원숭이가 즉시 달려들어 작은 몸으로 할머니의 다리를 받쳤다. 힘은 약했지만 할머니가 균형을 잡는 데는 충분했다. 그날 저녁 박할머니는 달걀 2개를 삶아 껍질을 까서 원숭이에게 주었다. 자신은 먹지도 않았다. 원숭이는 달걀을 받자마자 바로 먹지 않고 박할머니의 입가에 먼저 가져다 대며 할머니부터 먹으라는 듯 끽끽거렸다. 박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져 손을 저으며 말했다. 네가 먹으렴. 난 배 안 고프다. 그제야 원숭이는 고개를 숙여 작은 입으로 소중하게 달걀을 먹기 시작했다. 밤에 박할머니가 방에 누우면 처마 밑에서 자는 원숭이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영감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마당의 바람소리에 마음이 텅 비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원숭이의 다리는 점차 나아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늙은 느티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열린 열매를 따서 박할머니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마당 밖으로 나가 이웃집에서 잃어버린 닭을 찾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박할머니가 해질녘 문가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산에서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를 물어와 손변에 놓아주곤 했다. 박 할머니는 원숭이에게 가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털이 갈색이라서였다. 가리야 하고 부르면 녀석은 즉시 달려와 머리를 할머니 손에 비비거나 어깨 위로 뛰어올라 털북숭이 뺨을 할머니 얼굴에 부볐다. 아주 다정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박 할머니와 가리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누군가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면 웃으며 가리야, 집에 있냐? 하고 소리쳤고 가리는 인사를 하듯 끽끽거리며 화답했다. 아이들은 하굣길에 일부러 들러 가리에게 과자나 사탕을 던져주었다. 가리는 낯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주어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 먹고 고개를 저으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가리가 온 뒤로 박 할머니의 삶은 충실하고 따뜻해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매일 할 말이 끝이 없었다. 대부분 가리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가리는 늘 알아듣는 듯 울음소리나 행동으로 답했다. 할머니는 가리에게 서울 사는 자식들 이야기, 영감 살아생전에 재미있던 이야기, 산의 약초 이야기, 마당의 푸성귀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리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들으며 이따금 앞발로 할머니의 손을 툭툭 치곤 했다. 위로하는 것 같기도 맞장구를 치는 것 같기도 했다. 할머니는 이 갑작스러운 동반자가 반년 뒤 자신에게 어떤 풍파를 가져올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그저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리를 보며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이대로도 좋겠다. 가리가 함께 있으니 남은 날들이 더는 외롭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가리의 다리가 완전히 나은 날, 박 할머니는 특별히 팥밥을 짓고 나물도 한 접시 무쳐 자축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아 금빛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고 늙은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사각거렸다. 가리는 마당에서 신나게 뛰놀았다. 나무 꼭대기에 올랐다가 담벼락 위로 훌쩍 뛰어오르기도 했다. 갈색 몸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흐르는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했다. 박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흐뭇하게 가리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그 미소 속에는 할머니 자신도 모르는 안도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뒤로 가리는 박 할머니의 작은 조수가 되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박 할머니가 매일 아침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면 가리는 미리 마당문 앞에 나가 기다렸다. 등에는 박 할머니가 특별히 엮어준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할머니 것보다 한결 작은 크기로 가리의 등에 딱 맞았다. 산을 오를 때 가리는 늘 앞장섰다. 가파른 비탈길을 만나면 멈춰서서 뒤돌아 박 할머니를 확인하고 할머니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가시덤불을 만나면 앞발로 조심스럽게 해처 할머니가 지나갈 길을 터주었다. 약초를 캘 때도 가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 할머니가 가르쳐준 몇 가지 흔한 약초, 예를 들어 깃털 같은 잎을 가진 시오나 노란 꽃이 피는 민들레, 잎이 두툼한 쇠비름 같은 것들을 2번 가르쳐 주었을 뿐인데 금세 기억했다. 할머니가 약초를 캐는 동안 가리는 근처 풀숲으로 달려가 앞발로 약초를 찾아내 할머니 앞에 물어다 놓고는 칭찬해달라는 듯 끽끽거렸다. 그럴 때마다 박 할머니는 웃으며 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가리 참 똑똑하네. 우리 집 두 아들 녀석보다 낫다. 그러면 가리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시 풀숲으로 뛰어들어 약초를 찾았다. 해질녘산을 내려올 때면 박 할머니의 바구니에는 약초가 가득했고 가리의 작은 바구니에도 제법 수확물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잘 익은 야생과일 몇 알, 때로는 마른 나뭇가지 몇 개, 가끔은 통통한 메뚜기를 물어와 할머니 앞에 놓고 칭찬을 기다렸다. 박 할머니가 무거운 바구니를 지고 힘겹게 걸으면 가리는 뒤따라오며 이따금 앞발로 할머니의 등을 툭툭 밀어주었다. 마치 힘을 보태주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박 할머니가 약초를 널어 말리는 동안 가리는 장작을 줍는 일을 도맡았다. 장작이 마당 담벼락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앞발로 자잘한 나뭇가지를 한아름씩 안아 아궁이 옆에 조심스럽게 쌓아두었다. 흩어진 것 하나 없이 반듯하게 쌓았다. 박 할머니가 밥을 지을 때면
아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불꽃이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머니가 장작을 더 넣어야 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도 마른 장작 한 개를 물어 아궁이에 넣어주었다. 그 동작이 아주 능숙했다. 잔심부름 외에도 가리는 마당의 수호신이 되었다. 박 할머니의 집은 산기슭에 있어 가끔 들개나 족제비가 마당에 닭을 노리고 찾아오곤 했다. 한 번은 커다란 누렁이가 어둠을 틈타 마당에 들어와 닭들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가리가 담벼락에서 뛰어내려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누렁이에게 맹렬히 돌진했다. 누렁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상대가 고작 원숭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용기를 내다가왔다. 가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렁이의 등에 뛰어올라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었다. 누렁이는 고통에 깽깽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마당을 도망쳐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어떤 짐승도 박 할머니의 마당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밤이면 가리는 처마 및 잠자리에서 마당을 지켰다. 작은 소리만 나도 경계하며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한 번은 마을의 한량 하나가 박 할머니의 자식들이 돈을 붙여오는 날을 노리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 마당 문 앞에 막 다가섰을 때 가리에게 발각되었다. 가리는 그의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내려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울부짖었다. 한량은 원숭이가 달려들어 물어뜯을까봐 혼비백산하여 넘어질 듯 도망쳤고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할머니는 늘 가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너희들은 모른다. 우리 가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장작도 주워주고 약초도 말려주고 집도 지켜준단다. 너희들보다 낫다니까. 자식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늘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곁에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서울에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끔 돈을 붙여주는 것 외에는 진정으로 어머니 곁에 있어줄 수 없었다. 오직 가리만이 밤낮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할머니와 가리의 정은 점점 깊어졌다. 할머니는 더 이상 가리를 단순한 원숭이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처럼 대했다. 가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마음속 서러움, 영감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다. 가리는 말을 못했지만 늘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듣는 듯했다. 박 할머니가 느티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 쓸쓸한 표정을 지을 때면 가리는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할머니 손에 비비거나 무릎 위로 올라와 얌전히 엎드려 할머니가 자신의 털을 쓰다듬게 했다. 한 번은 자식들에게서 손주가 감기에 걸려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방 한쪽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리는 할머니의 슬픔을 알아채고 소란 피우지 않고 곁에 웅크리고 앉아 앞발로 할머니의 팔을 가만히 토닥였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다. 박 할머니는 가리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가리야, 내 손주가 보고 싶구나. 괜찮은지 모르겠다. 가리는 털북숭이 뺨을 할머니 얼굴에 비비며 목구멍에서 나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치유력이 있어 박 할머니의 마음을 점차 안정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 할머니가 덕을 쌓아 저렇게 영리한 원숭이를 만났다고 말했다. 예전에도 마을에서 다친 짐승을 주워 기른 사람이 있었지만 상처가 나으면 산으로 돌아가거나 계속 낯을 가렸다. 가리처럼 일을 돕고 집을 지키며 사람 마음까지 알아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누군가 농담으로 말했다. 순자 할매, 가리가 아들보다 더 효자네.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입으로는 쓸데없는 소리 말게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은 달콤했다. 할머니는 가리가 단순한 원숭이가 아니라 자신의 노년의 유일한 위안이며 외로운 삶의 빛이 난 줄기빛이라는 것을 알았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지만 두 외로운 존재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기에는 충분했다. 박 할머니는 더 이상 삶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고 텅 빈 집을 보며 멍하니 있지도 않았다. 매일 할 일이 있었고 할 말이 있었으며 곁에는 다정한 작은 조수가 함께했다. 가리도 야성을 완전히 버리고 박 할머니를 유일한 의지처로 이 작은 마당을 진정한 집으로 여겼다. 매일 밤 박 할머니가 등불 아래서 옷을 꿰맬 때면
가리는 발치에 엎드려 졸았다. 아침에 할머니가 눈을 뜨면 가리가 방 안쪽에 조용히 앉아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마당에는 밥 짓는 냄새와 가리의 끽끽거리는 소리,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박할머니는 종종 이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감이 떠나고 자식들도 곁에 없지만 대신 가리를 만나 황혼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 할머니는 이런 날들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년 뒤에 한 사건이 이 평온을 깨고 자신과 가리를 모든 사람의 주목 아래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이 귀한 동반자와 함께 노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니 가리가 박순자 할머니 곁으로 온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산에 나무잎은 노랗게 물들었다가 떨어지고 밭두렁의 잡초는 말랐다가 다시 돋아났다. 박 할머니의 삶은 여전히 평온하고 충실하게 흘러갔다. 가리가 가져다 준 온기는 이미 삶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이제는 당연한 의지처가 되어 있었다. 가리는 더욱 똑똑해져 집안의 잔심부름을 대부분 도맡았을 뿐만 아니라 박할머니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곁에 나타났다. 그들의 교감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과도 같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박할머니는 장롱에서 두툼한 무명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이 저고리는 재작년 딸이 만들어준 것으로 그때는 넉넉하게 맞았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입어보니 확연히 다른 느낌이 들었다. 옷깃이 배에 꽉 끼었고 넉넉했던 허리춤이 조여왔다. 박할머니는 잠시 멈칫하고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다. 예전보다 확실히 동그래진 것이 마치 작은 공이라도 숨겨둔 듯했다. 요즘 잘 먹어서 살이 쪘나 보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렸다. 지난 반년 동안 가리가 곁에 있으면서 입맛이 부쩍 좋아졌다. 예전에는 한 끼에 죽 한 그릇으로 때울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물 반찬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오후에는 옥수수나 야생과일을 간식으로 먹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졌으니 살이 좀 찌는 것도 당연했다. 할머니는 옷깃을 당겨 겨우 단추를 채웠다. 조금 답답했지만 입다 보면 늘어나겠거니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평소처럼 바구니를 들고 가리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후 며칠간 박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가 마치 바람 넣은 풍선처럼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딱 맞던 몸빼바지는 허리 단추를 잠글 수 없어 끈으로 묶어야 했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뱃속에서 이따금 은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었다. 특히 허리를 숙여 나무를 뽑거나 마당을 쓸거나 오랫동안 걸은 뒤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다. 그날 해질녘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던 할머니가 바구니를 옮기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배에 갑자기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무릎을 짚은 채 한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다. 곁에서 약초를 펴던 가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다. 앞발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가볍게 당기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끽끽거렸다. 발톱으로 할머니의 배를 만져보려다 아프게 할까봐 망설이며 손을 거두었다. 그저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목구멍에서 슬픈 소리를 낼 뿐이었다. 괜찮다, 가리야, 괜찮아. 할머니는 한참 만에야 천천히 허리를 펴고 배를 문지르며 애써 웃어 보였다. 뭘 잘못 먹어서 체했나 보다. 늘 있는 일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건강해 평생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 없었다. 늙어서도 가끔 기침이나 허리 통증이 전부였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통증까지 있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아침 공복에는 배가 조금 들어간 듯했지만 밥을 먹고 나면 눈에 띄게 불러왔다. 손으로 배를 살짝 눌러보아도 부드럽고 딱딱한 멍울은 만져지지 않았다.
누를 때 아프지도 않았지만 그 묵직한 통증은 계속되었다. 식사량을 줄여 7알만 먹어보았지만 배는 여전히 조금씩 불러왔고 통증도 가시지 않았다. 혹시 부은 건가? 할머니는 마을의 한 노파가 나이가 들면서 다리와 배가 부어오르던 것을 떠올렸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를 보니 붓지는 않았다. 단지 배만 점점 불러와 걷기에도 조금 불편해졌다. 마치 임신한 아낙네 같았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무슨 소리야? 70 먹은 늙은이가.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 변화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첫째는 창피해서였다. 이 나이에 갑자기 배가 불러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뻔했다. 둘째는 자식들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걱정할 테고 어쩌면 일부러 내려올지도 모른다. 일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가는 길도 힘들 터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같이 약초를 캐고 바치를 했다. 단지 걸음이 조금 느려졌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 배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하려 애썼다. 가리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아챈 듯 예전보다 더욱 찰싹 붙어 다녔다. 할머니가 일할 때면 예전처럼 혼자 놀러가지 않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미간을 조금이라도 찌푸리거나 동작이 느려지면 즉시 다가와 머리를 손에 비비며 쉬라고 재촉하는 듯 끽끽거렸다. 밤에 잘 때도 가리는 더 이상 처마 및 잠자리에서 자지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할머니가 밤중에 뒤척이거나 작은 소리라도 내면 즉시 고개를 들어 할머니가 불편한지 살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밤중에 배가 아파 잠에서 깨어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할머니가 몸을 일으키자마자 가리가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뛰어들어 앞발로 할머니의 팔을 가만히 두드렸다.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서글퍼졌다. 가리야, 괜찮다. 조금 아파서 그래.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가리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했지만 떠나지 않고 할머니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할머니의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왔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영감이 생전에 입던 낡고 헐렁한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그 옷은 불러온 배를 겨우 가려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날 할머니가 마을 구멍가게에 소금을 사러 갔다가 입구에서 마을의 김씨 부인을 마주쳤다. 김씨 부인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할머니의 배에 한참 시선을 고정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순자 할매, 요즘 살이 많이 쪘나 봐요? 배가 저렇게 둥그렇게 나왔네? 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해 얼른 저고리를 여미며 웃으며 얼버무렸다. 응, 요즘 잘 먹고 게을러서 살이 쪘나 봐.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말을 마치고는 더 머물지 않고 소금을 사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등 뒤에 꽂히는 김씨 부인의 시선이 온몸을 불편하게 했다. 집에 돌아온 박 할머니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가리를 보며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자신의 몸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 불러오는 배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무언가가 평온했던 궤도에서 조용히 벗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을 몰랐다. 가리는 할머니의 침울함을 느꼈는지 곁으로 다가와 앞발로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당기며 산에서 막 따온 빨간 야생 열매를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박 할머니는 손바닥의 빨간 열매와 가리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열매 껍질을 벗겨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과육은 달콤하면서도 새콤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스스로를 위로했다. 정말로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눈에 띄게 불러오는 배와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은 밤 할머니는 종종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기를. 삶이 이대로 평온하게 계속되기를. 가리와 함께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낼 수 있기를.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더 큰 풍파가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뱃속에 숨겨진 비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박순자 할머니의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은 작은 산골 마을에 바람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몇이 사적으로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근거 없는 추측들은 날개라도 돋친 듯 집집마다 퍼져나갔다. 마을의 김씨 부인은 소문이 빠르기로 유명했고 남의 말 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구멍가게에서 박 할머니를 만난 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웃들을 붙잡고 말했다. 여러분, 순자 할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배가 저렇게 둥그런 게 어디 살쪄서 그런 것 같아요? 꼭 애라도 뵌 것 같더라니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주인은 술렁였다. 말도 안 돼. 순자 할매가 이른인데 어떻게 애를 베어? 누군가 반박했다. 이른이면 뭐 어때서요? 서울 사는 친척한테 들으니까 요즘 의술이 좋아서 늙은 할머니도 애를 낳는다던데요. 김씨 부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눈빛에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기쁨이 서려 있었다.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혼자 살잖아요. 그 원숭이랑 맨날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요? 원숭이? 누군가 즉시 핵심을 파고들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순자 할매랑 그 원숭이랑. 김씨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고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원숭이 너무 사람 같잖아요. 일도 도와주고 집도 지켜주고 꼭 친모자 사이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자 할매 배가 갑자기 불러왔으니 혹시라도.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고 여운을 남겨듣는 사람들이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자 잡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어떤 이는 박 할머니가 원숭이와 혼인이라도 한 게 틀림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이름도 지어주고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것만 먹이겠냐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그 원숭이가 보통 원숭이가 아니라 산의 요물이 박 할머니에게 붙어 요사스러운 태아를 갖게 한 것이라고 했다. 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밤에 박 할머니와 원숭이가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원숭이가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주기까지 했다며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없다고 했다. 소문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입에 담기 힘든 내용으로 변해갔다. 마을 사람들이 박 할머니를 보는 눈빛도 점차 달라졌다. 예전에는 마주치면 웃으며 순자 할매하고 인사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멀리서 쳐다보며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심지어 일부러 등 뒤에서 들릴 듯 말 듯 수군거리기도 했다. 저기 봐, 저 할머니야, 원숭이랑 정말 망측해. 나이 들어서 저런 망신스러운 짓을 하다니. 저 원숭이가 사람을 해친다던데 우리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어. 괜히 쉬면 어떡해. 박 할머니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다. 해명하고 싶었다. 그저 몸이 아파서 배가 불러온 것일 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입가에 맴돌 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자기 배를 만져보라며 이건 그냥 통증일 뿐 아기가 든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이런 소문 앞에서는 어떤 해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히려 변명할수록 더 의심만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외출을 최대한 피하기 시작했다. 매일 동트기 전가리와 함께 산에 올랐다가 해가 져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에 들어갔을 즈음에야 조용히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비웃는 사람들을 마주치곤 했다. 한 번은 마을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아이들 몇몇이 할머니를 보고는 손뼉을 치며 놀려댔다. 요물 할머니, 원숭이 아기 낳는다. 창피하다, 창피해.
그 앳된 목소리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할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고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가리가 즉시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아이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지저댔다. 털을 곤두세운 모습이 마치 성난 작은 야수 같았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다. 도망가면서도 원숭이가 사람 문다. 원숭이가 문다. 고소리쳤다. 가리는 아이들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박할머니 앞에 서서 이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박할머니는 손을 뻗어 가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가리야, 집에 가자. 그 순간 할머니는 견딜 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웃을 때 오직 이 원숭이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박할머니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흠뻑 적셨다. 70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로운 짓 한 번 한 적 없었다. 늙어서 이런 모욕과 비웃음을 당해야 한다니 이 서러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가리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앞발로 할머니의 다리를 가만히 토닥였다. 목구멍에서는 위로하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가리는 주인이 왜 슬퍼하는지, 사람들이 주인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아는 듯했다. 눈빛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 후로 박할머니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예전처럼 가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마당 문가에서 햇볕을 쬐지도 않았다. 매일 약초를 캐고 밭일을 하는 것 외에는 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있거나 옷을 꿰맸다. 얼굴에서는 예전의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몸도 점점 나빠졌다. 배의 통증은 더욱 심해져 밤새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동정하기는커녕 소문이 사실이라고 더욱 확신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 요사스러운 태아가 곧 세상에 나올 것이며 그러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몇몇 노인들은 마을 사당에 가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빌며 박할머니가 어서 원숭이를 쫓아내고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박할머니의 자식들도 어렴풋이 소문을 들었다. 딸이 전화로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 배가 불러왔다던데 원숭이랑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들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박할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속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걔들 말 듣지 마라. 그냥 나이 들어서 살찐 거야. 몸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겪는 서러움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더구나 이 소문 때문에 자식들이 가리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전화를 끊고 박할머니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온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다. 유일한 의지처는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들어도 자신의 마음은 알아주는 이 원숭이뿐이었다. 가리는 할머니 곁에 앉아 계속 함께했다. 할머니가 울다 지쳐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자 조용히 앞발로 옷 한 벌을 끌어와 덮어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은 고요해지고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배는 여전히 은근히 아팠고 마음속 서러움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자신의 몸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칼날 같은 소문들은 여전히 마을에 퍼져나가며 보이지 않는 그물이 되어 할머니를 옥죄고 숨막히게 했다. 할머니는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이런 소문 앞에서 할머니는 모든 압박과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깊어가는 가을밤, 찬 기운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배의 통증은 더 이상 은근한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수많은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했고 무거운 것이 아래로 쏟아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이를 악물어 딱딱 소리가 났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몸을 뒤척이려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가리는 할머니 곁에 엎드려 귀를 할머니 몸에 바싹 대고 있었다.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억누르는 신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가리는 안절부절못하며 할머니 주위를 맴돌았다. 이따금 앞발로 할머니의 팔을 가만히 긁으며 어서 나아달라고 애원하는 듯 혹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는 듯 비통한 소리를 냈다. 가리는 혀로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해졌지만 몸의 고통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벌써 사흘째 밤을 꼬박 새우고 있었다. 이전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배를 문지르면 조금 나아졌지만 이제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다. 먹는 족족 토해내니 몸은 급격히 야위어 갔다. 뺨은 헬쑥해지고 눈빛도 흐려졌다.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박 할머니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벽을 짚고 한 걸음씩 마당으로 나갔다. 마을의 의원에게 가보려 했다. 하지만 문가에 막 이르렀을 때 이웃 정댁이 달걀한 꾸러미를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다. 정댁은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평소에도 홀로 사는 박 할머니를 잘 챙겨주었다. 순자 할매, 며칠째 안 보이시길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정댁은 마당으로 들어와 박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쇠약한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뼈만 앙상한데 배는 저렇게 불러서 더는 버티면 안 돼요. 박 할머니는 정댁에게 기댄 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정대가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어. 정댁은 할머니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불러온 배를 보고는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다. 이러면 안 돼요. 마을 의원이 볼병이 아니에요. 읍내 큰 병원에 가야 해요. 내가 얼른 우리 영감 불러서 경운기라도 끌고 오라고 할게요. 박 할머니는 망설였다. 읍내에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 거절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맙다, 정대가. 신세 지는구나. 정댁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남편을 불렀고 구멍가게로 달려가 박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알리고 읍내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정댁의 남편이 경운기에 두툼한 이불을 깔아왔고 박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태웠다. 가리는 박 할머니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즉시 경운기 위로 뛰어올라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리야, 너는 집에 있거라. 병원 다녀와서 금방 올게. 하지만 가리는 고개를 저으며 머리를 할머니 손에 비볐다. 눈빛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아무리 달래도 내려오려 하지 않았다. 정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저렇게 할머니만 따르는데 같이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죠.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시큰하면서도 따뜻했다. 모두가 자신을 오해하고 비웃을 때 오직 이 원숭이만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 경운기는 덜컹거리며 마을을 벗어나 굽이진 산길을 따라 읍내로 향했다. 길이 험해 경운기가 흔들릴 때마다 박 할머니의 배는 더욱 아파왔다.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으며 식은땀에 머리카락이 흠뻑 젖었다. 가리는 할머니의 고통을 알아채고 앞발로 할머니의 팔을 가만히 끌어안고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목구멍에서는 할머니에게 힘을 주려는 듯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댁은 옆에 앉아 계속 땀을 닦아주며 위로했다. 순자 할매, 조금만 참아요. 금방 읍내에 도착할 거예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기력조차 없었다. 2시간 남짓 달려 마침내 읍내 군립병원에 도착했다. 박 할머니의 자식들이 이미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쇠약한 모습을 본 아들이 즉시 달려와 할머니를 경운기에서 안아내리며 가슴 아파했다. 어머니, 이렇게 아프실 때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 할머니는 자식들의 초조한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너희들 걱정시킬까봐? 딸은 눈가가 붉어진 채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편찮으시면 당연히 저희가 걱정해야죠. 어서 접수하러 가요. 일행은 병원으로 들어가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두꺼운 안경을 쓴 인자한 인상의 노의사였다. 그는 박 할머니를 진찰대에 눕히고 자세히 상황을 물었다. 어르신, 배가 언제부터 불러오기 시작했습니까?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박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했다. 한 반년 전부터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안 아팠는데 최근 보름 사이에 통증이 심해져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노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으로 박 할머니의 배를 가만히 눌러보았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럼에도 박 할머니는 아픔에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살짝 떨었다. 노의사의 미간이 점차 찌푸려졌다. 그는 여러 부위를 눌러보고 박 할머니의 안색을 유심히 살피더니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어르신, 뱃속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복부가 눈에 띄게 팽창해 있고 누를 때 통증이 있습니다. 낭종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요? 박 할머니의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나요? 심각한 건 아니겠죠? 노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초음파로 상황을 봅시다. 아프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먼저 수납하시고 초음파실에서 대기하세요. 검사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자식들은 즉시 수납하러 갔고 정댁은 박 할머니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렸다. 가리는 박 할머니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주위를 경계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즉시 고개를 들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경고음을 냈다. 마치 누군가 할머니를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병원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박 할머니와 그 곁에 원숭이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군가 작게 수군거렸다. 저기 봐, 저 사람 옆에 원숭이가 있네. 키우나 보지 뭐. 배가 저렇게 부른데 나이는 많아 보이고. 이상하다. 박 할머니는 그 수군거림에 고개를 더욱 숙였다. 마음이 괴로웠다. 가리의 발을 꽉 잡았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영수증을 들고 돌아와 초음파실 순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일행은 박 할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초음파실로 향했다. 가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뒤를 따랐다. 초음파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가리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가리를 보았다.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가리도 할머니를 보며 끽끽거렸다. 마치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댁이 말했다. 순자 할매, 검사 받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가리 보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리야, 기다리고 있거라. 금방 나올게. 가리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문 앞에 앉아 초음파실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검사실로 들어가 검사대에 누웠다. 의사가 할머니의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복부 위에서 움직였다. 차가운 감촉에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평범한 낭종이기를, 모든 것이 빨리 괜찮아지기를. 기계에서 나는 삐소리와 의사들이 간혹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마을의 소문, 비웃음과 오해, 그리고 자신을 떠나지 않았던 가리가 떠올랐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마침내 검사가 끝났다. 의사는 출력된 결과지를 들고 있었는데 미간을 찌푸린 채 표정이 어두웠다. 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떻습니까? 제 뱃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결과지를 건네주었다. 이걸 아까 진료 보신 의사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박 할머니는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빼곡한 글씨는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의사의 심각한 표정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자식들의 부축을 받아 검사실을 나서자 가리가 즉시 달려와 앞발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당기며 검사 결과를 묻는 듯 끽끽거렸다. 박 할머니는 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괜찮다 가리야.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자. 일행은 결과지를 들고 다시 노의사의 진료실로 향했다. 노의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볼수록 미간의 주름은 깊어졌고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할머니와 자식들을 번갈아 보더니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을 멈췄다. 박 할머니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의사가 다음에 할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곁에 있던 가리도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할머니의 다리에 바싹 붙어 몸을 살짝 떨었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노의사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그리고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음파 결과를 보니 뱃속에 있는 것은 낭종도, 평범한 종양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잡한 눈빛으로 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인다고요? 박 할머니의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선생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른이신데 어떻게 뱃속에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딸도 다급함에 눈가가 붉어진 채 박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초음파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장에 가스가 찼다거나. 박 할머니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 움직이는 것.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졌다. 익숙한 통증은 여전했지만 뱃속에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가워지고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가 저절로 떨렸다. 노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섭도록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의사 생활 30년입니다. 그 정도를 잘못 볼 리 없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크기도 작지 않고 형태도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방금 검사할 때 분명히 한번 움직였습니다. 속도도 꽤 빨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혼란에 빠진 가족들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닐 수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으로 볼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선생님, 정댁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설마, 전에 마을에서 돌던 소문처럼.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눈빛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을 소문을 그도 들었고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의사가 뱃속에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다. 노의사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믿지 마십시오. 인체는 복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복강 내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희귀한 낭종일 수도 있고 장내 이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시 말을 멈추고 용어를 고르는 듯했다. 기생태, 지성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어린 시절에 발견됩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기생태요? 박 할머니의 자식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처음 듣는 단어였다. 간단히 말해 배아 발달 과정에서 한 배아가 다른 배아에게 흡수되어 숙주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노의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태아 시기에 발생하고 성인이 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볼 때 이 물체의 형태는
전형적인 기생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움직임의 폭이 너무 큽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개체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진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생명이 있는 개체라는 몇 글자가 천둥처럼 울려 모두를 어지럽게 했다. 박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이 휘청거려 쓰러질 뻔했다. 딸이 얼른 할머니를 부축하며 울먹였다. 어머니, 놀라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노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먼저 입원 수속을 밟으십시오. 제가 지금 관련과 전문가들과 연락해서 내일 아침에 CT, MRI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도 해야 합니다. 뱃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자식들은 지체할 수 없어 즉시 입원 수속을 밟으러 갔고 정댁은 박 할머니를 부축해 병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병실은 3인실이었고 다른 두 침대에는 이미 환자가 있었다. 박 할머니가 원숭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가리는 박 할머니 곁을 바싹 따르다가 병실에 들어서자 즉시 침대 머리맡으로 뛰어올라 주위 사람들을 경계했다. 누군가 박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오래 쳐다보면 이빨을 드러내고 낮은 경고음을 내며 마치 누가 할머니를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움직이는 것, 생명이 있는 개체. 이 말들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마을의 소문, 비웃음과 오해가 떠올랐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요사스러운 것을 잉태한 것일까? 하지만 자신은 그저 70살의 노파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배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졌다. 안에서 정말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배를 가만히 누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로운 짓 한 번 한 적 없었다. 왜 늙어서 이런 기괴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정댁은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다. 순자 할매, 헛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마을 소문은 터무니없다고 하셨잖아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그냥 희귀한 낭종일 수도 있어요. 수술하면 금방 나을 테니 걱정 마세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정댁이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의사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생명이 있는 개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저녁 무렵 자식들이 저녁밥을 사왔지만 박 할머니는 입맛이 전혀 없었다. 겨우죽 2숟갈을 넘기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가리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를 보며 자신도 먹지 않았다. 그저 앞발로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두드리며 힘내라고 격려하는 듯했다. 밤이 되자 병실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지만 박 할머니는 눈을 뜬 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뱃속에 무언가가 이따금 꿈틀거리며 통증을 일으켜 견디기 힘들었다. 가리는 할머니 손 옆에 엎드려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할머니가 작은 소리라도 내면 즉시 고개를 들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새벽녘 박 할머니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가리가 즉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끽끽거리며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박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급히 혈압과 심박수를 재고 노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의사가 곧바로 달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간단한 진찰을 하고는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안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 CT 검사를 준비하세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위급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잠에서 깨어 의사의 말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다. 일행은 급히 박 할머니를 CT실로 옮겼다. 가리는 여전히 뒤를 따르다가 CT실 문 앞에서 간호사에게 제지당했다. 가리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문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끽끽거렸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CT 검사는 30분 넘게 진행되었다. 박 할머니는
검사대에 누워 몸이 고정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리 생각만 났다. 늘 자신 곁을 지켜주던 그 원숭이,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CT 결과지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 박 할머니의 자식들이 즉시 달려들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가 있는지 나왔나요? 노 의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CT 영상으로 보니 뱃속에 있는 것이 초음파에서 보인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형태가 아주 기이합니다. 뚜렷한 윤곽이 있습니다. 마치 몸을 웅크린 작은 동물 같습니다. 작은 동물이요? 모두가 경악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네, 노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공포심마저 서려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와 네 다리가 있고 심지어 희미한 털에 윤곽까지 보입니다. 방금 CT 촬영을 할 때도 움직였습니다. 복강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했다. 뱃속에 작은 동물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의사의 말을 듣고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딸이 즉시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동물이 있을 수 있어요? 노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 30년 동안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도립병원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겁니다.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뿐입니다. 박 할머니는 병실로 옮겨져 진통제와 안정제를 맞고 점차 의식을 되찾았다.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의사의 말을 들었고 자신의 뱃속에 작은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 절망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자신이 괴물처럼 세상에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가리는 박 할머니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침대 곁으로 달려와 앞발로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머리를 기댔다. 목구멍에서는 슬픈 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할머니는 가리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희미한 힘으로 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가리야, 나 이제 죽는 거니? 가리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급히 고개를 저으며 머리를 할머니 얼굴에 비비고 끽끽거렸다. 마치 아니에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병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웠다. 모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박 할머니의 자식들은 침대 옆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정댁은 쇠약해진 할머니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가리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 곁을 지켰다.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은 고요해지고 기계가 작동하는 똑딱 소리와 가리가 이따금 내는 슬픈 소리만 들렸다.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뱃속의 작은 동물은 이따금 꿈틀거리며 통증을 일으켰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기이한 비밀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곁에 있는 이 원숭이는 늘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내일이면 도립병원 전문가들이 온다. 반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질 것이다. 단지 그 진실이 소문보다 더 기이하고 더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동이 트자마자 읍내 병원 복도에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립병원에서 온 전문가팀 5명이 흰 가운을 입고 정밀 장비를 든 채 박순자 할머니의 병실로 곧장 들어왔다. 팀을 이끄는 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수로 성은 최 씨였고 국내에서 저명한 복부외과 권위자였다. 노 의사가 특별히 부탁해서 모셔온 분이었다. 병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붐볐다. 가리는 즉시 경계하며 일어나 박 할머니의 침대 앞을 가로막았다.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운 채
낯선 전문가들을 향해 낮은 경고음을 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들이 침대에 누워 쇠약해진 박 할머니를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건 최 교수는 침대 옆에 원숭이를 보고 잠시 멈칫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 할머니의 아들이 급히 설명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키우는 원숭이입니다. 이름은 가리고 사람 말을 잘 알아들어서 늘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진료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박 할머니의 초음파와 CT 영상을 꼼꼼히 살핀 뒤 몸을 숙여 박 할머니의 복부를 가만히 눌러보았다. 이전 노의사보다 훨씬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박 할머니는 뱃속에 무언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은근한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자 가리가 즉시 앞발을 뻗어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토닥이며 위로했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최 교수는 몸을 일으키며 미간을 찌푸리고 옆에 조수들을 보았다. 영상으로 볼 때 이 물체는 뚜렷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네 다리가 있고 털에 윤곽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특이합니다. 복강 내 연조직에 박혀 있는 듯하고 주위에 얇은 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생태도 아니고 외부 이물질도 아닙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옆에 있던 젊은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최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복강경 탐색 수술을 준비합시다. 직접 안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수술은 신속하게 준비되었다. 박 할머니가 수술실로 옮겨졌고 가리는 수술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녔다.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 할머니의 자식들과 정댁은 문 밖에서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꼭 잡고 수술이 순조롭게 끝나기를 기도했다. 수술실에서는 무영등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다. 최 교수는 능숙하게 복강경 기구를 조작해 박 할머니의 복부에 작은 구멍 3개를 뚫었다. 카메라가 전송한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나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최 교수조차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고 손이 살짝 떨렸다. 모니터에는 복강 내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얇은 결합 조직이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물체를 감싸고 있었다. 바로 CT 영상에서 보았던 작은 동물이었다. 몸을 웅크린 채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갈색 털은 가리의 털색과 똑같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생명체는 부드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따금 작은 머리를 들어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이건 새끼 원숭이입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였다. 최 교수는 한참을 관찰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맞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입니다. 가성낭종, 자식 난중에 쌓여 있고 막에는 모세혈관이 풍부하게 발달해 미약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저희 어머니 뱃속에? 수술실 밖에서 영상으로 이 장면을 본 박 할머니의 아들이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최 교수는 조심스럽게 기구를 조작하며 설명했다. 막이 형성된 시기로 볼 때 약 반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가리가 즉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끽끽거리며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박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급히 혈압과 심박수를 재고 노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의사가 곧바로 달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간단한 진찰을 하고는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안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 CT 검사를 준비하세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위급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잠에서 깨어 의사의 말을 듣고 안절부절못했다. 일행은 급히 박 할머니를 CT실로 옮겼다. 가리는 여전히 뒤를 따르다가 CT실 문 앞에서 간호사에게 제지당했다. 가리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문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끽끽거렸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CT 검사는 30분 넘게 진행되었다. 박 할머니는
검사대에 누워 몸이 고정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최 교수는 조심스럽게 새끼 원숭이를 감싸고 있던 가성낭종을 완전히 절제하고 새끼를 부드럽게 꺼냈다. 새끼는 오랫동안 복강 안에 있어 몸이 매우 허약하고 호흡도 미약했지만 생명력은 강했다. 즉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박 할머니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눈을 뜨자 자식들이 안도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음속의 돌덩이가 절반은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수술 잘 끝났어요. 딸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건 괴물이 아니었어요. 가리의 새끼, 작은 아기 원숭이였어요. 박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의아해했다. 가리의 새끼라고? 아들이 최 교수의 추측을 이야기해 주었다. 박 할머니는 듣는 동안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반년 전 가리를 구해주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돌무더기 속에 웅크린 채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가리의 눈빛. 그때 가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잃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새끼를 몰래 자신의 곁에 두었고 운명은 이 기이한 장난을 쳐서 새끼가 자신의 몸에 의해 보호받게 된 것이었다. 가리야. 박 할머니가 나지막이 부르자 가리가 즉시 침대 옆에서 뛰어올라 침대 머리맡에 엎드려 머리를 할머니 얼굴에 비볐다. 끽끽거리며 마치 반년 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박 할머니는 손을 뻗어 가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다. 이번에는 서러움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동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사흘 뒤 새끼 원숭이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박 할머니의 병실로 옮겨졌다. 처음 꺼냈을 때보다 훨씬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다. 가리와 똑같은 호박색 눈을 뜨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리는 새끼 원숭이를 보자 즉시 다가가 조심스럽게 코로 냄새를 맡고 앞발로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목구멍에서는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눈빛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했다. 당시 이 새끼 원숭이가 크게 다쳐 죽어가고 있었고 무언가에 의해 박 어르신의 복강 근처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침 어르신의 복부에 가벼운 외상이나 약한 부위가 있었고 그 틈으로 새끼가 들어가 가성낭종을 형성하며 주위 조직액과 모세혈관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말한 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술실 밖의 가리를 생각에 잠긴 눈으로 보았다. 이 새끼의 털색을 보니 밖에 있는 수컷 원숭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 그의 새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반년 전 가리의 새끼가 덫에 다쳤고 가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돌봐준 박 어르신 곁에 아이를 데려다 놓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진실은 기이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수술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다. 박 할머니를 반년 넘게 괴롭혔던 이 기이한 병이 실은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얽힌 이야기였다니.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다. 경운기가 산길을 달리는 동안 가리는 박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고 새끼 원숭이는 박 할머니의 품에 소중히 안겨 있었다. 털복숭이 작은 녀석은 이따금 작은 머리로 할머니의 손을 비볐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은 경운기 뒤를 따르며 웃고 이야기했다. 이전의 오해와 갈등은 이미 눈 녹듯 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마당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텃밭의 푸성귀에도 물을 주어 잘 자라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마당 느티나무 아래 앉아 새끼 원숭이를 안고 있었다. 가리는 곁에 앉아 이따금 야생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쏟아졌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눈가의 주름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특별히 휴가를 내고 며칠간 함께 머물렀다. 집을 수리해주고 영양식을 많이 사다 주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두 원숭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예전에는 늘 어머니가 혼자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가리와 새끼 원숭이가 함께 있으니 어머니의 삶은 누구보다도 충실해 보였다. 마을 아이들도 자주 박 할머니 집에 놀러왔다. 더 이상 가리를 놀리지 않고 사탕과 과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새끼 원숭이에게 먹여주었다. 가리도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새끼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 그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할머니는 새끼 원숭이에게 꼬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꼬마는 점차 자라 가리처럼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박할머니의 작은 조수가 되었다. 가리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 캐는 것을 돕고 할머니가 밥을 지을 때 장작을 날라주었다. 할머니가 느티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무릎에 엎드려 부드럽게 손을 비볐다. 박할머니의 삶은 다시 평온하고 따뜻한 궤도로 돌아왔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기찼다. 매일 아침 마당에서는 가리와 꼬마의 끽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에는 두 원숭이와 함께 산에 가거나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옷을 꿰맸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밤에는 등불 아래 앉아 곁에 있는 두 원숭이를 보며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곁에 가장 충실한 두 친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도 가리와 꼬마를 마을의 일원으로 여겼다. 박할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산에 갈 때면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하고 가끔 야생과일을 던져주었다. 세월이 흘러 늙은 느티나무 잎은 떨어졌다가 다시 돋아났다. 박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점점 하얘졌지만 정신은 더욱 좋아졌다. 여전히 매일 약초를 캐고 가리와 꼬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종종 느티나무 아래 앉아 꼬마를 안고 마당에서 노는 가리를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최고의 노년일지도 모른다고. 영감은 떠나고 자식들도 곁에 없지만 하늘이 대신 두 특별한 아이를 보내주어 종을 초월한 인연으로 남은 생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석양이 지자 금빛 노을이 마당 가득 쏟아지며 박할머니와 두 원숭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가리가 나무 위로 뛰어올라 잘 익은 야생과일을 따서 박할머니에게 던져주었다. 꼬마가 즉시 달려가 그것을 주워 할머니 손에 건네주었다. 박할머니는 웃으며 과일을 받아 껍질을 벗겨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마치 지금 할머니의 마음처럼 달콤함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구조로 시작된 인연, 오해로 빚어진 풍파는 마침내 가장 따뜻한 보호로 이어졌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서 백발의 노인과 사람 마음을 아는 두 원숭이는 가장 감동적인 그림을 그리며 세월의 강물 속에서 따뜻하고 길게 흘러가고 있었다.